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최소 100개가 넘는 클랜과 최소 7,000명이 넘는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피아 카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마피아라고 하면 영화 대부가 떠오르죠. 대부의 모티브가 된 마피아 조직은 코사노스트라 시칠리아 마피아입니다. 코사노스트라가 유명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마피아라고 하면 코사노스트라를 지칭할 정도죠. 카무라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코사노스트라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더 무자비한 범죄 조직입니다. 카무라의 연간 범죄 수익만 하나 4조 원 정도로 추정되죠. 주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 전체 GDP의 약 1%에 달하는 규모로까지도 봅니다. 카무라가 손을 뻗치고 있는 산업만 봐도 살인과 야근 기본이고 명품, 패션, 건설, 도박, 고리대금에다 근거지인 나폴리에서는 우유와 생선, 커피 그리고 2,500개 이상의 빵집을 통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불법과 합법의 선을 교묘하게 넘나들기에 유엔 산하기구의 범죄 지수에서도 마피아 존재감 부문 유럽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경제 쪽에서 영향력이 큰 마피아 정도로 보이지만 범죄 피해 규모도 다른 마피아에 비해 압도적이죠.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조직으로 코사노스트라와 최근 1위로 떠오르고 있는 은드랑게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무라 조직원들끼리 벌인 스캄피아 내전에서는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2000년대 중반 나폴리에서는 길거리에서 12명이 피살되면서 정부가 1000명의 경찰과 헌병을 파견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죠. 카무라 자체가 코사노스트라보다 덜 유명하기는 하지만 별개로 카무라 최초의 여성 보스 아순타 푸페타 마레스카는 또 유명하긴 합니다. 임신 6개월 차에 남편이 라이벌 카무라 조직원에게 살해당했을 때 경찰은 범인을 알려줘도 알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생각해 대낮에 직접 총으로 남편의 복수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푸페타 마레스카가 체포되었을 때 재판에서 다시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범죄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이런 범죄 조직을 척결하지 않고 놔두고 있을까요? 또 왜 이렇게 크고 잔인한 조직인데 덜 알려져 있을까요? 코사노스트라가 하나의 머리를 가진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를 가졌다면 카무라는 수평적인 구조거든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보스의 존재가 희미하기 때문에 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게 카무라를 더 위험하고 척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머리를 죽이면 새가 약해지는 다른 조직들과 달리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히드라와 비슷한 느낌이죠. 카무라는 자신들을 마피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마피아라 불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대신 오 시스템, 더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쩌다 가장 오래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평가받는 카무라라는 조직이 탄생했는지부터 지금 어떻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역사가 좀 있는 범죄 조직들이 그렇듯 카무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417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인 가르두냐가 나폴리로 건너왔다는 건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죠. 카무라의 기원에 대해 설득력 있는 가설은 나폴리의 빈민가 그리고 감옥입니다. 카무라라는 단어의 유래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여기에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나폴리 거리의 양아치들이 입던 짧은 재킷인 가무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고 하나는 길거리에서 하는 도박인 모라를 주관하는 두목이 판돈의 일부를 세금처럼 걷어가서 카무라라는 이름이 붙었다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든 하층민, 도박 그리고 폭력이 있는 곳에서 카무라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죠. 18세기 나폴리에는 콤파년이라고 불리는 불량배들 양아치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4명씩 다니면서 매춘부들 관리하고 돈 뜯고 도박장 관리하고 강도짓도 하는 양아치죠. 도박장도 말이 도박장이지 앞에서 말했던 길거리 도박이고요. 이들이 카무라의 조상쯤 됩니다. 다만 콤파냐니는 다른 동네 양아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상류층들까지도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 이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 자체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나폴리는 스페인 부르봉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행정력이 개판이었거든요. 귀족과 지주들이 권력을 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빈층인 사회였던 데다 경찰력 공권력은 안 그래도 힘이 약한데 부패까지 해버려서 사실상 길거리의 치안을 이 조폭들이 양아치들이 담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치안이 개판이었기에 오히려 거리의 치안을 담당하는 콤파냐니에 속해 있거나 최소한 연줄이 있어야 더 안전했죠. 나폴리의 치안 공백은 계속되었고 결국 소규모 양아치였던 콤파냐니 중 일부가 감옥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카모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카모라는 나폴리에서 비공식 정부 역할까지
차지했죠. 실제로 카무라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신 이들이 질서를 잡도록 방치했다. 나폴리의 하층민들은 카무라의 지배에 길들여져서 거의 아무 불만 없이 따르고 있다라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사실 보통의 범죄 조직들은 이러다가 사회가 안정되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1861년 왕국이 무너지고 이탈리아가 통일된 후 카무라는 더 잘 나갔습니다. 통일 전쟁 시기 혼란 속에서 나폴리는 반란 위험에다 치안 불안이 극심했는데 이때 나폴리 치안장관 리보리오 로마노가 선택한 방법이 시민경찰이었죠. 시민들을 경찰으로 만들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인데 당연하게도 치안이 개판인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경찰로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시민경찰로 지목할 거냐? 여러분도 예상하셨듯 카무라들이었죠. 로마노는 악명 높던 카무라 보스 살바토레 데 크레센초를 나폴리시 치안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시기 카무라도 두 종류의 카무라로 분리되었는데 하층민들 사이에서 폭력 조직으로 활동하는 로우 카무라와 행정, 정치와 결탁한 하이 카무라죠. 어찌되었든 카무라 사이에는 건너 다 연줄이 있었고 하이 카무라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대놓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대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카무라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죠. 카무라는 말 그대로 나폴리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요. 카무라들을 잡아넣으려고 법도 만들고 탄압도 해봤지만 또 합법적인 양지로까지 나온 카무라들을 잡아넣을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정부가 압박은 하지만 카무라들은 법망을 피해서 더 세력을 키우고 활개치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결국 잡아넣으려면 범죄를 밝혀야 하는데 살인을 비롯한 범죄들은 로우 카무라들이 다 뒤집어쓰고 들어가 버리고 하이 카무라들은 양지에서 합법적인 듯 활동했기에 정치와 결탁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웠던 데다 애초에 이 사람이 카무라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무라의 첫 번째 몰락을 가져온 건 내부의 탐욕과 배신이죠. 1906년 6월 6일 카무라의 고위 간부였던 젠나로 쿠오콜라와 아내 마리아 쿠티넬리가 카무라 내부에 치졸한 이권 다툼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수사 책임자였던 카를로 파브로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살해당한 인물이 로우 카무라가 아니라 고위 간부였기에 시킨 사람은 최소 동급이거나 그 위라고 생각했죠. 잘만 하면 카무라 조직 대부분을 잡아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폴리 경찰까지 카무라와 결탁한 상태라 쉽지 않았는데 파브로니가 카무라 조직원인 젠나로 아바테마조를 회유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죠. 아바테마조는 자기가 아는 카무라의 모든 비밀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냥 수사관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법정에 서서 다 말했죠. 여기서 암살을 지시한 최고위층 보스인 엔리코 알파노의 이름까지 나왔고요. 1911년 비테르보에서 열린 이탈리아 최초의 대규모 마피아 재판에서 엔리코 알파노를 비롯한 핵심 간부 27명에게 354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카무라 최상층부가 한꺼번에 갈려나갔습니다. 당연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재판의 내용들이 전부 기사화되면서 카무라의 명예도 실추되었죠. 깡패들이 무슨 명예냐 싶지만 카무라는 겉으로 최대한 고고한 척 사회를 사람들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외치며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경찰보다 공권력보다 낫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죠. 카무라 내부에서도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했고요. 사람들은 이전까지 카무라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인 같은 것들은 내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손에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미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 유권자를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는 칼로 베거나 납치하는 데다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카무라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상부상조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오면서 이 이미지들이 다 박살났죠. 이미지도 실질적인 규모도 추락한 카무라는 갈수록 더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마피아들에게 흡수되기도 했죠. 하지만 카무라는 어떻게 계속 남아있긴 했습니다. 다시 자신들이 나설 만한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회는 다시 혼란해졌고 카무라들은 다시 자신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세력이 줄었다 해도 나폴리에서는 여전히 카무라들의 힘이 강했고 무엇보다 다른 조직들이 부상하기는 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자신들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파시즘,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독재, 더 이상 폭력은 마피아들의 카무라의 것이 아니게 되었죠. 국가가 더 폭력적이었으니까요. 이 폭력의 칼은 카무라도 겨누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조직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 아니 그냥 다 죽여버려야 한다며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권력 외에 그 어떤 지배
패배자도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시칠리아의 철의 장관으로 불리는 채살의 모리를 파견해 보인다 하면 다 데려와서 죽이거나 집어넣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차라리 죽이면 다행이었습니다. 고문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카무라도 다르지 않았죠. 해외로 추방되거나 도망가는 게 베스트였고, 이게 불가능한 중간 이하급들은 그냥 죽거나 잡혀가거나 도망다니면서 숨어 사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1930년경에는 카무라는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일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카무라를 만날 수 없었죠. 실제로도 카무라는 와해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었죠. 이대로 쭉 갔다면 진짜 사라졌을 테지만 시대는 또다시 혼란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사실상 결정 지어진 종전 무렵 파시즘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권력의 치안에 공백이 생겼죠. 당시 나폴리는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할 정도로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카무라는 꼬라지 보니까 전쟁은 사실상 패배로 끝났고 무솔리니도 힘을 잃었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활기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치안도 행정도 과거 카무라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때와 같이 개판이었죠. 카무라는 순식간에 나폴리 식량 암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카무라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죠. 연합군의 이탈리아 침공 당시 연합군이 나폴리에 머물 때 미군이 항구와 군수물자를 어떻게 관리하지 하다가 카무라와 손을 잡았거든요. 사실상 연합군이 권력 그 자체였기에 카무라는 다시 고개 빳빳이 세우고 양지로 대놓고 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1945년 전쟁은 완전히 끝났지만 카무라의 전성기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전쟁은 예상대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탈리아 권력에는 치안에는 공백이 생긴 데다 전후 재건이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에 쏠리면서 남부는 등한시되었거든요. 즉 남부는 나폴리는 안 그래도 정부의 힘이 약한 시기, 이 약한 힘마저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공백은 그대로 카무라가 다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뉴욕 마피아의 전설적인 보스이자 현대 조직범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찰스 럭키 루치아노가 미국에서 추방되어 나폴리로 돌아옵니다. 루치아노는 이탈리아 촌뜨기 마피아들에게 선진국의 비즈니스를 미국식 조직범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죠. 정말 루치아노의 도움이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부터 시칠리아의 코사노스트라도 나폴리의 카무라도 양아치집과 정경유착을 넘어 진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요. 카무라가 큰 돈을 만지게 된 사업은 담배 밀수였죠. 경제난으로 살기 팍팍해지면서 담배 수요는 폭증했는데 세금이 많이 붙었던 시기라, 즉 비쌌기에 담배 밀수가 엄청난 돈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1,000원 떼가는 거 자기들이 밀수해 와서 500원만 떼서 팔 수 있다면 이건 완전 황금알이었죠. 때마침 나폴리는 항구가 있었기에 범죄 조직에게 나폴리는 밀수하라고 지정해준 곳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전후 복구를 성공적으로 해내가며 경제 기적을 이루고 있던 1950에서 60년대 나폴리는 성장에서 소외된 낙후 도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중해 최대 밀수 왕국이었습니다. 세금이 안 거쳐서 규모는 정확히 짓게 되지 않았지만 낙후된 도시처럼 보이는 나폴리에는 엄청난 돈이 돌고 있었죠. 조직원이 아니라 카무라가 고용한 사람의 수만 4만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담배 밀수로 카무라는 가장 부유한 범죄 조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폴리의 경제 자체가 카무라의 사업들로 돌아갔죠. 식량 시장부터 시작해 밀수품 운반과 보관, 판매는 나폴리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었고요. 카무라에게는 황금기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돈도 잘 벌고 싸움도 거의 안 했거든요. 다만 잡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카무라는 일반적인 범죄 조직과 달리 클랜들이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 각 동네를 지배하는 보스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이권을 가지겠다고 싸우긴 했거든요. 그래도 평화롭긴 했죠. 하지만 황금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카무라는 나폴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거든요. 197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범죄 조직들에게 불법 약이 가장 핫한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약이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수요도 확실하고 마진은 엄청난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담배 밀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하기도 하죠. 코사노스트라는 이미 불법약 밀매에 뛰어든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이게 담배 밀수나 지역 이권 장악 이런 것들과 다르게 불법약은 전국구 사업이었다는 점이죠. 전국구도 아니라 세계화 시대라 글로벌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건 결국 미국에 유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코사노스트라가 나폴리에까지 약을 푼다면 나폴리에서의 영향력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사노스트라는 보스가 하자면 하고 안 해 하면 안 하는 것이었지만 카무라는 아니었죠. 결국 카무라 보스들 사이에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클랜의 보스들이 크게
반대했죠. 이유야 위험하니까요. 클랜의 나이 좀 있는 보스라는 말은 담배 밀수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돈은 이미 많고 이제 곧 은퇴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위험한 양 밀수를 하자니 싫죠. 하지만 신세대의 클랜 보스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카무라의 황금기는 이 늙은 보스들의 시대에서 끝일 수도 있고 약이 돌기 시작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돈으로 약에 안 뛰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양밀의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나폴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약 400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찬성파의 승리였죠. 이 전쟁의 결과로 모든 카무라의 클랜들이 양밀매와 거래에 뛰어들게 되었고 나폴리는 남유럽의 불법령 유통 거점으로 변모했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라파엘레 쿠톨로라는 인물이 카무라의 질서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나폴리는 진짜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라파엘레 쿠톨로는 안경을 쓴 지적여 보이는 외모로 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살인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제국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다른 수감자가 없는 방에서 언제나 전화를 할 수 있고 쿠톨로 전담 요리사와 회계사도 옆방에 둔 교도소의 왕이었습니다. 쿠톨로는 감옥 안에서 분열된 흩어져 있는 카무라를 통합해서 코사 노스트라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누오바 카무라 오르가니자타 NCO입니다. 조직원들에게는 매일 월급을 주고 조직원이 수감되면 다른 조직원들이 수감된 조직원들의 가족을 돌봐주는 나름의 복지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참고로 쿠톨로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걸 지휘했습니다. 편지나 전화로 지시만 했죠. 돈은 안 그래도 담배 밀수로 잘 벌렸는데 약까지 손대면서 넘쳐났고 수많은 나폴리 청년들은 돈도 주고 가족까지 책임져 준다고라며 합세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십 개의 클랜이 NCO에 합류했고 조직원 수만 7,000명에 달할 정도가 되었죠. 현장에서 지휘를 맡은 건 교도소 안에서 쿠톨로를 만나 충성을 맹세하고 출소한 이들이었고요. 쪽수로 덤비면 당연히 재간이 없죠. NCO는 쿠톨로의 생각대로 순식간에 나폴리를 장악했고 그 어떤 클랜도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해봤자 몇십 많아도 100단위인데 1000명이 때리러 오니 대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력 클랜들은 어느 정도 위세를 유지하고 사업을 해나갔지만 과거만큼은 아니게 되었고요. 그렇게 NCO는 쿠톨로의 지휘 아래 새로운 카무라로서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NCO가 이제 자신들이 다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나폴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비즈니스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건 이전의 조치들과 좀 느낌이 달랐죠. 범죄 비즈니스에 세금을 붙인다는 건 두 가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는 밥그릇에 손을 댄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자존심 문제였죠. 유력 클랜들이 굳이 나서서 싸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클랜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면 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업만 안 건들면 우리 클랜들 식구들은 부자로 먹고 살 수 있으니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세금, 밥그릇을 건드는 건 큰 문제였죠. 그리고 이 범죄 조직 깡패들에게 중요한 게 자존심, 속칭 가오인데 세금을 내라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싸움을 회피하는 건 최소한의 가오는 지킬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건 너무 가오 떨어지는 일이죠. 굴복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안 되겠다 생각했던 유력 클랜들의 보스들이 만났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NCO 부수자, 전쟁하자, 대신 우리도 팀 먹자. 1979년 유력 카무라 클랜 보스들이 NCO를 부수기 위해 누오바 파밀리아를 만들면서 1980년부터 83년까지 최소 1500명이 사망하는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카페, 병원 뭐 서로 보였다 하면 총을 쐈고 나폴리는 과정 없이 시체들이 나뒹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누오바 파밀리아의 승리였죠. NCO는 괴멸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누오바 파밀리아의 보스들이 나폴리를 분할 통치하기로 하면서 끝나나 싶었는데 또 싸우죠. 이미 피는 받고 끝까지 가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클랜은 나폴리 북부 카세르타 지방의 카살디 프린치페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카살레시 클랜이었죠. 카살레시 클랜은 그 어떤 클랜보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카무라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했기에 이권을 장악한 것도 있긴 했지만 진짜 많은 돈을 번 건 건설 사업에서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건설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입찰해서 사업 따내고 공사하는 의심하지 않고 본다면 이상할 게 없었죠. 하지만 의심하고 보면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것들 시멘트부터 시작해 자재들이 한 회사의 것이었고 공공 입찰만 했다 하면 좀 큰 거는 전부 한 회사로만 가고 이 회사의 경쟁 회사들은 부도나거나 대표가 죽어버렸죠. 카살레시 클랜은 폭력과 정경 유착을 통해 건설이라는 산업 자체를 독점했습니다. 카살레시 클랜이 건설을 독점하는 동안 나폴리 북부 외곽의 스캄피아와 세콘딜리아노
미라노 지역은 불법 약의 제국이 되었죠. 유럽 최대 불법 약 시장이자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지의 법권과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을 지배한 건 파울로 디 라우로의 디 라우로 클랜이었죠. 디 라우로가 약 시장을 장악한 방식은 물론 폭력도 있었지만 유통에 있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밀매로 약을 가져와서 도매로 중간 판매자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죠. 누가 잡히더라도 위까지 본체인 디 라우로 클랜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스캄피아 한 구역에서만 하루에 7억치가 팔렸다고 하니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죠. 다른 클랜들도 이 큰 돈들을 자기들이 벌고 싶었지만 두 클랜이 장악했기에 강한 힘으로 질서를 만들었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카살레시 클랜의 경우는 불법이긴 하지만 진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도 같았기에 다른 카모라들이 부러워는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디라우로 클랜의 약장사는 사실 자리만 뺐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노리는 이들이 꽤 많았죠. 심지어 디라우로 클랜 내부에서도 디라우로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두 클랜이 만든 질서도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주세페 디아나 신부의 죽음이 결정적이었죠. 안 그래도 90년대에 들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마피아 조직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사를 준비하던 디아나 신부가 카모라 암살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유는 디아나 신부가 발표한 성명서 때문이었죠. 카살레시 클랜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건설을 독점하고 정치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소외된 청년들을 데려가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신부가 암살당했다는, 그것도 카모라 조직원에게 암살당했다는 기사가 나자 카모라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대로 카살레시 클랜을 비롯한 카모라에 대한 조사를,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이탈리아 사법부는 스파르타쿠스 재판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결과는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카모라 주요 클랜의 두목 대부분이 검거되거나 도주했고 스파르타쿠스 재판은 카살레시 클랜 지도부 36명을 포함한 수백 명을 법정에 세웠죠. 보스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카모라는 괴멸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범죄 조직이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난리가 나면 망하는 게 맞죠. 지도급들이 전부 다 갈려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카모라는 아니었습니다. 카모라의 보스 중 한 명이었던 파스칼레 갈라소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오히려 캄파니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카모라는 하나를 없애도 10개의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방식이다. 즉 오히려 지금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이 되었죠. 카살레시 클랜의 자리에는 합법적인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스캄피아 지역 디라우로 클랜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파울로 디라우로까지 수배자로 지목되어 잠적하자 아들 코시모 디라우로가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당연히 카리스마든 뭐든 아버지를 따라가지는 못했죠. 심지어 지 맘대로 수익 분배 구조를 바꾸려고까지 했습니다. 코사모는 기존 베테랑들, 노장들을 홀대하고 젊은 클랜원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죠.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 디라우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밀매 루트를 모른다는 건데 베테랑들, 노장 간부들은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었죠. 밀매 루트야 개척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간부 중 일부가 나와 새로운 코카인 밀매 루트를 만들었죠. 디라우로 클랜에서 나온 이들이 만든 클랜이기에 세치오니스티, 분리파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 만든 루트가 스페인을 통해 들여오는 루트라 스페인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약은 확보했고 이제 남은 건 스캄피아 지역 지배권이죠. 두 클랜 사이의 전쟁, 스캄피아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스캄피아 내전은 말 그대로 나폴리를 지옥으로 만들었죠. 1년 동안 최소 100명이 죽었고 일반인들까지 총격전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병력까지 파견했지만 전쟁을 막지는 못했죠. 경찰이 군대가 와서 치안을 유지한다 해도 밤에 집에 가서 죽이고 오는 건 못 막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게 1년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총 쏘고 잊을만 하면 갑자기 지난밤에 12명 죽었다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스캄피아 내전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책 고모라죠. 이 사이 두 클랜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중소 클랜들이 난무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고요. 이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대형 클랜들 외에도 수많은 클랜들이 지금도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하고 있죠. 다만 사업 분야가 좀 많이 다양해졌는데 건설, 운송, 폐기물 처리, 식품, 부동산, 심지어는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카모라들이 합법 사업을 여는 이유는 돈 세탁 때문이고요. 잠깐 잘 나가는 클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스는 절대적인 왕은 없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카모라가 유지된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기반만 나폴리고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부유한 시스템의 마피아 카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